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김호애 박사님이 지으신 책에 대해서 독후감 발표와 의논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의 독후감은 옆에 앉아 계신 김지인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책상에 딱 놨는데 이걸 오늘인지 오늘하고 이렇게 한번 펼쳐봤더니 저희 큰아이가 이렇게 딱 들어보더니 내 멋대로 살고 싶다 그러더니 내 멋대로 잘 살고 계시잖아요? 뭐 더 하실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멋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딱 이렇게 들고 정말 더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 이제 탐욕과 일탈을 즐겨라 여기를 보면서 탐욕과 일탈을 즐겨라? 내가 생각했던 이 내 멋대로 살기 요거하고 다른 내용인가? 이렇게 되게 궁금증이 일어났고요. 좀 자극적이죠. 네, 그래서 탐욕과 일탈을 즐겨라? 아싸!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면서 좀 책장을 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개씩 그냥 붙여놓는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를 네, 이렇게 해놨었고요. 기억에 남는 부분.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조금 25쪽에서 탐욕과 일탈을 없앨 수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 그다음에 기왕 놔둘 바에는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탐욕의 불길을 타고 나의 영역을 끝없이 넓히고 그 사이사이 일탈도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에서의 자유를 만끽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내 멋대로 산다면 이보다 더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으랴. 끝! 아주 제가 바라던 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근데 그 일탈을 더 나가서 즐겨본다 이 말을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펼쳐졌을까 그게 또 궁금했어요. 정말 일탈을 해보라고? 한번 해봐? 이렇게 네, 이렇게 다가갔고요. 관계 속에서 그대로의 상황 그래서 즉 팩트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김현수 선생님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처한 문제 그때 저희 남편과의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팩트와 스토리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해머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느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 관점에서 항상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막 말을 급하게 해서 또 막 저한테 이렇게 막 해놓고 자기는 확 나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팩트와 스토리 얘기해 주실 때 전 정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큰 해머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네. 이제 내가 소설 써서 보고 있죠. 네. 그랬는데 그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구나.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관계에 대해서 팩트와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괜히 이제 좀 오지랖 뭐였냐면 저는 교장 선생님 강의를 들어서 팩트 스토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닿고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아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책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런 면은 있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쭉 넘어가고 원력을 세워라. 진정으로 바라는 원력을 세워라. 근데 이제 원력을 세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음표를 해보고 저는 그냥 예스 이렇게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그냥 원력. 그래서 예스 했는데 그 원력에 대해서 진짜 여기 나온 대로 그 원력에 대해서만 이제 쭉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면 정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려움들 그리고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도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하는 일에서 원력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상대방들로부터 이렇게 바로바로 어떤 결과나 응답이 안 나왔을 때 갑자기 답답해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펼쳐줄 때 다들 오시지? 그런 오만도 한 번쯤 들었고, 그럼 나 확 접는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제 그것도 과정 중에 이렇게 좀 제 마음을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진짜 내가 세운 어떤 원력이라고 보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원력이라고 보면 그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원력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이 아닌 뭔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여기에서도 이제 관계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해서 그거 너무 좋았다 생각이 됐고요. 이제 근데 여기에서 같이 이제 가족들 간에도 어떤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 여기 달력 그림으로 퍼즐처럼 이렇게 맞춘 거 있었잖아요. 자기 그림을 한 가지씩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그림을 하나씩 이렇게 쭉 벽에다 맞춰보면서 가족들이 그런 걸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특히 우리 이제 청소년들 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3명, 4명의 이제 가족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공부하라던가 또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걸 좀 어떻게 구체화해서 저부터도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주변인들한테 그거를 좀 해보면 이게 나이나 그 다음에 기타 하는 일이나 기타 어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규장 선생님께 어떤 좀 조언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포인트가 청소년들을 다루는데 특히 가정에서나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떤 원력을 가진 아이로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뭔가 어드바이스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일부에서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 거의 자유롭지 못하고 거의 부모님들의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막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막히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같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이 퍼즐을 맞춰보는 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그럼요. 그럴 것 같아서 그걸 좀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사실 요즘 애들이 아까도 일부 시간에서 근본 기분이란 말을 우리가 했었는데, 요즘 애들의 근본 기분은 뭐냐면 시니컬이에요. 냉소적인 거. 뭐든지 일단 이렇게 냉소적으로 비판해 놓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너는 별거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애들이 사실은 2겹, 3겹으로 고슴도치가 돼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상처를 자기 안으로 응고시켜 갖고 껍질로 만들어 버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또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원력을 주는 것이 좋을까, 이제 이런 문제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이 책을 썼다 생각하는데, 제가 본 요지는 삶을 이제 창조적 생활로 충만하게 하려면 근해 구조에서 수레 구조, 평면적인 병렬 사고 구조에서 입체적인 사고 구조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근해 구조에서
수레 구조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근해 구조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즉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냥 상대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수레 구조는 뭐냐면 수레 구조는 이게 바퀴가 한 방향으로 같이 놓여 있어요. 이편 저편 상대가 아니고 하나를 향해서 같이 방향을 뭐 4개가 됐든 2개가 됐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해 구조에서 수레 구조로 간다는 건 움직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평면 사고 구조에서 입체 사고 구조로 바꾼다는 거는 평면 구조는 뭐냐면 한마디로 생각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골판지처럼. 근데 입체 구조는 생각 박스라 하더라도 이 생각 박스를 여러 개 쌓으면 생각 박스 하나에 갇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입체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에 우리 마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패러다임들을 좀 이렇게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문구 중에 몇 개를 골라보면 첫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사라지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참 공감 가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가장 큰 예가 이제 저희 집 경우인데, 우리 집 큰애가 뭐라고 할까, 완전히 이번 생은 쉬러 왔어요. 뭐 지금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도 안 하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또 들어보면 나하고 견해가 다를 뿐이지 그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뭐 그 어떤 동기유발을 시켜줘도, 심지어 데리고 제가 무슨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앞도 같이 갔었고 교정도 같이 거닐었고 무슨 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의 그 초연하고 해탈했어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뭐 이제 친구의 또 아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거의 동년배인데 이렇게 벤처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했어요, 벌써 그 나이에. 그런데도 담담해요, 아주 초연해. 그리고 그냥 웹툰 작가인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레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볼 때는 제가 나보다 더 고수다. 저는 그렇게 집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쟤는 이미 생에서 은퇴해서 취미생활이나 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다 고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저도 좀 자수성가한 편이고 또 나름대로 남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을 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이런 데서 얘는 초연한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게 나의 그 스토리였고, 말씀하신 대로 내 관점이었다는 걸 내려놨어요, 알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어요. 왜? 삶을 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내 방식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지. 내가 뭐 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에 같이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정말 토 나오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져. 이게 네 행복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주기 시작하니까 애가 이제 그 다음에 적어도 아빠, 엄마가 바라는 것의 일부는 내가 그래도 해줘야지, 양심상 조금 너무 받기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말이 이건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 문제가 사라진 것뿐이에요.
우리 아이, 제 사고방식 그런 관점을 주입했어요. 우리 아이는 이번 생은 쉬러 왔다. 내가 쉬는데 협조할 뿐이다. 이렇게 의식을 전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마. 너 그건 너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심심해서 이제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좋아요. 어쨌든 의식이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성장합니다. 의식이 성장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가 아니게 만들었을 뿐인데 아이는 의식이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가 좀 깨어나고 보니까 그걸 문제라고 여긴 것 자체가 나의 편견이었어요. 어떻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그냥 모범생 같은 애들만 뭐 자수성가하고 뭐 열심히 노력하는 애만 있겠어요. 안 그런 애도 있지. 거꾸로 가는 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애는 당연히 아주 다행히 거꾸로 가는 애지만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그거를 잘 서포팅 해줄 뿐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걸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오히려 애를 행복하게 해주고 변화시키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애하고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니까. 또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보면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통과 저항으로만 받아들이면 그때는 싸움 나는 거지만 그거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사실 모든 문제는 스스로 문제의 크기나 무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대하고 다루는 문제에서 크기나 무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문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입장, 나나 우리 집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의 원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력이라는 걸 저는 이 책에서 희망이라는 말과 연결해 주고 싶어요. 뭐 이렇게 원력이라면 너무 거창해. 그래서 원력이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그거보다는 희망. 예. 내가 정말 몰두할 수 있고 그 일을 함으로써 정말 기뻐할 수 있는 희망. 우리 부모는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그 부모의 원력이잖아요. 사실 희망이고 모든 부모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이래야만 돼 라고 하는 부모는 자기 고집이 있고 그리고 아이는 또 왜 내가 꼭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것끼리 갈등나고 부딪힐 때 이제 결국 사단이 생기죠.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철저히 오늘 너의 불행이 내일 너의 행복이다 이런 논리를 버리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라.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개의치 않겠다. 네가 나중에 가서 왜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뭐 고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거 가지고 같이 또 반성해 보자. 이제 이렇게 우리의 희망을 눈높이를 낮춰 잡았죠. 우리는 낮춰 잡다 보니까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우선 우리가 괴로움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도 나날이 행복하고 또 애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째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황에서 지금 학생인데 그런데 둘째는 처음에는 형을 비판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형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좀 지혜가 모자랐나 봐. 왜 나는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고 이렇게 골 빠지게 나요 공부하고 형은 저렇게 자유스럽게 룰루랄라 살까 뭐 이제 이런 판국이 됐는데 어쨌든 문제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삶의 창조 영역이 생겼어요. 근데 그 창조가 뭐가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우리 큰애한테는 분명히 걔한테는 변화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삶이 기뻐지고 우리한테도 그거는 작은 한 발이지만 역시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력이 희망이고 희망이 원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이와 나와의 부모와 또는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왜 그 서로 같은 쪽을 바라보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쪽이 뭐냐면 아이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모레도 행복해지는 방향을 바라보기죠. 그거를 이제 부모가 너무 큰 욕심으로 멀리 몇십 년 뒤를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니컬한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자기를 진심으로 받아주고 너의 행복을 위한다고 할 때 아이도 부모한테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아이, 내가 이렇게 놀아서는 부모님이 저렇게 야, 더 놀아 하는데 좀 실컷 놀았으니까 조금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라도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이한테 지혜와 회복 탄력성을 전해주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옛날에 그 아이한테 이렇게 뭐 부동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같이 건대 대학원을 야간으로 제가 끊어서 같이 갔어요. 내가 그걸 배워서 뭐 하겠어요. 아이한테 전해주려고 그거를 2년간 댕겼어요. 그런데 아이는 가서 졸고 있고 나만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 야밤에 일이 다 끝나고 7시까지 가서 밤 10시 반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그거를 때려치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같이 한다는 핑계하에 너를 내가 바라는 그 철길에 태워서 고속 열차를 태워서 보내려고 하는 시도에 애는 타기 싫다는데, 그래서 그런 걸 그만두고 지혜로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애하고 같이 눈높이가 똑같은 높이에 내려와서 내가 오히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주식, 또 예를 들면 제가 애니메이션 학원도 등록해서 3개월 다녔어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애가 그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나도 배워보려고. 내가 애니메이션 학원을 등록해서 다니니까 처음엔 애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왜 저러느냐. 무슨 꿍꿍이 흑심을 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는가.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걸 배우니까 물어볼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물어볼 게 없어. 뭘 알아야 물어보지. 그래갖고 내가 그린 스케치북을 보여주면서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 애가 이제 진심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요즘은 주식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보다 미국 주식을 잘해요. 그래갖고 애가 미국 주식을 나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자기가 답변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요즘은 많아요. 그러면 자기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같이 지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도 저는 회복 탄력성과 지혜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하고 같이 공감되면서, 근데 부모가 일방적인 자기 지혜를 넣겠다고 하면 그건 죽은 지식이라 애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눈높이를 낮춰서 같이 물어보고 하면서 하면 이거는 인생의 어떤 나이만 다른 친구가 생긴 거거든. 도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도반이야.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애가 공부하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복 탄력성 문제도 예를 들면 내가 친구 사이나 어떤 고객하고 일어난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제가 애한테 상담을 먼저 해요. 내가 물어봐요. 야, 내가 이래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라면 어떡하겠냐. 근데 걔가 말하는 답변이 나름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걔는 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또 자기가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고 이러면서 서로 레벨이 이렇게 격차가 나거나 또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던 것들이 가까워지고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 옛날에 비해서 시니컬한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번 놀러 왔는데 아무개가 변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개가 변했어요.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건 확실히 변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냐, 좋게 변했냐, 나쁘게 변했냐. 물론 좋은 면으로 변했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이끈다는 거는 부모가 변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눈높이를 맞추고 바라는 거 없이 같이 지혜와 그 마음의 그 회복 탄력성이 같이 성장하는 거를 도모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고, 그러면 진짜 영적인 교감이 돼요. 그리고
내 부모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에너지를 본인이 받아서 갖게 돼요. 그러면 애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입으로 차마 말 못하는 자기 핸디캡이나 어떤 안 좋은 면들,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무게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자기가 느껴지고 그거를 자기의 삶에 끌어들이다 보니까 과거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어떤 그것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자녀와 정말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마음의 교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어떻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확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저희가 개념적으로 얘기했던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느낌으로 백그라운드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겁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 책에 읽으시고 뭐 이런 게 뭐 의견 발표하실 거나 뭐 또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그 책이 사실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특히 그 원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건지, 또 기대보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그 얘기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하려고 했어요.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을 맞춰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가진 그 선입견이 있어요. 원력 같은 말 되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너무 거창해요. 네. 그런데 또 기대와 희망 얘기를 했는데, 우선 원력과 그 반대되는 과력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력은 자아 실현 플러스 이타심리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원력은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주변이 다 같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희망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좀 쉬워지죠. 나와 내 주변에 다 같이 그러니까 이기심적인 요소가 별로 없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자아 실현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근데 과력은 뭐냐면 과시할 때 이 과자입니다. 이기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과시는 뭐냐면 남한테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이 개입돼 있고 중심이 남의 인정에 있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력이라고 하는 거는 속이 빈 강정과 같아요. 많이 남한테 인기 같은 거예요. 많이 남한테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계속 허전한 거예요. 더 받아야 돼. 그런데 원력은 하다못해 청소부를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오늘 이만치 깨끗이 쓸었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해서. 그럼 그것도 원력이에요. 그러니까 과력에는 굉장히 이기심적 요소가 강하고 그 나의 마음의 주제자가 타인들한테 있어요. 근데 원력은 나한테 있고 이타심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꾼 게 과력은 기대고 원력은 희망이에요. 자, 기대라는 말은 우리가 기대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꾸 남한테 뭔가를 바래요. 나는 너한테 그걸 기대했는데, 나는 이 일이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기대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성취됐을 때만 만족해요. 과정에는 만족이 없어. 근데 희망은 그 희망을 향해서 꿈을 품는 순간부터 행복해지는 거야. 과정도 행복해요. 성취되면 더 행복하지만 설사 성취가 안 됐어도 상처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아쉽지만 그러나 다시 해보면 되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대를 갖지 말고 희망을 갖자. 희망은 과정에서 행복을 얻고 기대가 많으면 사람이 불행해져요. 근데 희망이 많은데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이 많으면 오히려 행복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기대와 희망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이거를 저 공자께서는 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20대 뭐 지약하고 30대 그 홀로 서고 40대 부록이고 50대 지천매이고 60대 이순이고 70대의 종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심이란 게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도 그것이 세상에 이롭고 누구한테도 해가 안 되고 나한테도 행복을 갖다 준다. 이런 경지, 그게 이제 바로 원력이죠. 네.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뭐 말하는 뭐 여러 가지 희망이 있겠죠. 예를 들어 물질적으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겠다라는 희망부터 뭐 더 건강해지겠다라는 희망, 또는 뭐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희망, 또는 뭐 나의 영성이 더 성장하겠다는 희망, 뭐 여러 가지 희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희망이 기대가 개입이 안 되면, 기대가 개입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잖아요. 애하고도 갈등이 시작되고, 나는 너한테 이걸 기대했는데 네가 이렇게밖에 부응을 못하냐, 이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예요. 근데 희망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심지어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을 희망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나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칠 줄 모르는 에너지의 동력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게 바로 영성이 달성되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아닌가. 우리가 모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목표로 할 때 그런 수많은 희망들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나의 어떤 선한 마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있는 그대로 헐뜯고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영성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많이 갖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영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내가 내 멋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 내 멋 속에는 이미 아주 충만한 희망이 나의 삶을 그런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난 내 멋대로 살아 하고 막 해도 걔 멋대로 사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경이롭고 정말 신나게 신명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 멋대로 산다라는 게 뭐 막무가내로 엉망으로 산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멋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어떤 그 희망, 기대가 아닌 희망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성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잠깐 이제 그 원력과 과력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원력으로 살게 되면 매일매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과력은 온 힘을 다해서 저 끝까지 갔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보고 그 OX. 근데 그렇죠. 그게 O라도 이렇게 희망, 그러니까 막 이렇게 두근거리는 이런 성취는 아닐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청소부 잠깐 말씀하셨는데, 청소하면서, 오늘 하면서 엉덩이 춤을 추면서 하든. 그렇죠. 네. 쭉 달려가면서 한번 그냥 쭉 밀어보든, 그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내 멋대로 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이, 여기서 막 이렇게 뭔가 두근거리는 이런 삶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그 경비 아저씨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사회에서 이렇게 큰 기업에 임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임원하고 나서 딴 데 이렇게 또 기업에 가서 또 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뭐 또 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우리 회사 경비로 자원하셔갖고 나는 처음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품이 있으시고 점잖으셔가지고 하시라고 해서 이제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비하실 분이 아니야. 그런데 뭐 사실 경비하실 분이 따로 있나요? 그냥 자기가 하겠다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분이 어저께도 토요일 날 회사를 나오셨더라고.
아니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건물 여기저기 받은 데인데 오늘 그 손질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그거 한다고 누가 돈 더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평소에 받았던 거 수리하고 고치러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일하는 이곳을 더 아름답고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희망과 원력을 이미 갖고 사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그 사모님이 강정 같은 걸 만드는 재주가 아주 좋으셔요. 그래갖고 그걸 만들어서 그 조금이지만 전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요. 뭐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걸 감명받아가지고 이거 재료비만 해도 최소한 몇십만 원 이상 들 텐데, 그래서 내가 좀 성의를 표한 적이 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당신 드리는 게 아니고 사모님 드리는 거라고 뭐 그러면서 억지로 떠넘겼는데, 근데 이분도 보면은 그 직원들 왜 그런 걸 갖다 주냐 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와서 내가 인사를 해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직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이렇게 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는데 좀 더 이렇게 서로 친숙해지고 이렇게 정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라도 우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즘은 경비 아저씨한테 애들이 배우고 있어요, 직원들이. 야, 저런 분이 경비야, 너희 정신 차려. 뭐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삶이 우리한테 주는 모든 장애와 무게에서, 오늘 이 두 가지 책을 다뤘는데, 첫 번째 책은 장애와 무게에서 벗어나는데 보면 결국은 이 본질이 내가 그걸 짐이라고 여겨서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한 거거든요. 삶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마음 가지고 노는 한바탕에 놀이고 장난이고 유희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사나, 이런 점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사는 거, 두 번째 책에서는 그거를 상처를 만들어 받지 않고 또 남한테 상처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자기가 좋은 원력, 큰 희망, 이걸 가지고 자기 삶이라는 과정을, 여정을, 그 원력을 가지고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삶의 자세야말로 그게 바로 삶의 짐을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 두 책이 상당히 그 서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주는 이런 관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좋은 두 책을 다뤄주신, 도구한 발표해 주신 두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동참해 주신 여러 우리 밴드라이브의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깨어있음과 영성의 발전을 향해서 다 같이 한 발자국 나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